이번에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방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삼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코너를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복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단체 이상희 공동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희 공동대표님은 대한민국 복지국가 담론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복지국가 운동을 매우 실천적으로 이끌어온 시민사회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십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의료정책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교수님 본인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자주 보셨으면서 왜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민주종편 청취자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2006년부터 복지국가 운동을 준비하고 또 실천해 왔는데요. 그래서 2007년에 저희들이 사단법인 싱크탱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창립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복지국가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벌써 횟수로 딱 10년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2일이면 1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헌정기념관에서 11월 2일 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복지국가 운동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10년 이런 큰 주제로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어가는데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하고 저 박주민은 같이 복지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좀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국가 말 많고 또 뭐 스웨덴 같은 북구 유럽 부럽다 말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 하면 스웨덴 아니겠습니까? 예. 또 덴마크, 노르웨이도 뭐 국민의 행복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원래부터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는 아니었거든요. 한 100년 이상 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사실 유럽의 아주 보잘것없는 가난한 변방의 국가였는데요. 이 나라들이 지금은 비록 나라의 덩치는 작지만 강소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강하고 경제 성장을 잘하고 복지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 통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행복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20년. 저는 가능하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국가의 문을 제대로만 열어주신다면 저는 그 시기를 한 5년 내지 10년 앞당겨서 한 10년 내지 15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의 스웨덴 수준으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1917년에 독립을 한 뒤에 그렇습니다. 내전 겪고 소련하고 두 차례 전쟁 치르면서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나라였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1960년대 말부터 정치적인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복지국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핀란드는 운이 좋은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거기는 이웃 나라가 스웨덴 아닙니까? 스웨덴이 먼저 1936년부터 복지국가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미 복지국가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네.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국민 행복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핀란드가 우리도 저 모델을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핀란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요즘 현대사회니까 떨어져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저희가 배워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오바마 케어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케어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는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의 세 번째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케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료 필요가 있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장벽이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거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우리 청취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의 의료보험조합은 돈이 남아돌고 그리고 저 시골에 가난한 의료보험조합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의료보험조합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400개 정도로 난립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지금의 전 국민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인데요. 굉장한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완수해냈고요. 두 번째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건데. 아니, 저는 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8.8%의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8.8% 국민. 대다수의 보통 국민들은 의료보험증이 없었죠. 요게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1989년에 그때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됐지만 수백 개 조합으로 난립해 있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민사회의 의료보험 통합운동 10년을 거쳐서 김대중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가지고 이걸 하나로 합쳐서 유럽 복지국가 모델로 국가가 온 국민을 하나의 틀 속으로 보호해주는 국민적 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제는 뭐 어디에 살든지 하나의 국민이에요. 옛날에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각각 달랐어요. 전부 다. 현대자동차 의료보험조합에 있으면 이거 부자조합이고 순창군 의료보험조합에 있으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차별적이었거든요. 이걸 통합한 거가 그 시기였고요. 2기 의료보장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 네. 노무현 정부 때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해가지고 그때 50% 수준까지 가 있던 의료보험의 이 보장 수준을 6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면서 65가 63으로 더 떨어졌죠. 도로 떨어졌어요? 네. 맨날 자기네들은 따뜻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돼 버린 거죠. 국민 행복 막 이러는. 이 데이터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시민사회의 열망을 받들어서 3기 개혁에 들어간 겁니다. 민주정부 의료보장 3기 개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수술을 하면서 보장성을 높이자 이런 거죠.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설명이 돼야 국민분들이 이해하고 또 지지도 해주실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쉽게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도록 다 알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이걸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왜 등장하게 되는지, 왜 이 시대에 하필 문재인 케어인지, 그 역사적 등장의 배경 같은 거, 그것만 필요성 그거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게 되는지, 그 중요한 혜택. 요 정도까지 오늘 하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등장 배경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료보험 제도의 틀을 이미 완성을 했거든요.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민주정부의 의료보장 개혁 첫 번째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우리가 완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보험제도 좋다고 막 이런 얘기. 그렇죠. 제도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원래 선진국이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도 원래부터 의료보장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사실 대부분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인데, 유일하게 1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으니, 이거 하나는 정말 제대로 해낸 거죠. 이런 큰 이제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장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보장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면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보장 수준이 한 63%대다라고 했는데 이게 낮은 건가요?
OECD 국가들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요. 한 30개의 나라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27번째예요. 30개 OECD 국가들을 가지고 27번째. 의료 보장의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건강 보장률이 우리가 27번째.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는 이제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 없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꼴찌 날 뻔했습니다. 옛날 등장하는 저희 형제 나라들. 이 나라들 덕택에 우리가 많은 지표들에서 꼴찌를 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 보장의 수준도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했을 정도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알맹이를 채우려고 하는 이 노력을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불안에 휩싸이니까 보통 의원님 사람들이요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각자 도생의 행동을 해요.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 의원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민간보험 들었어요. 그거죠. 왜냐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뭐 많은 게 되지만 안 된다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을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OECD 아까 제가 3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7번째로 보장 수준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발생하는 의료비 중에서 63%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고 나머지 37%를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연간 의료비가 1억, 2억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서민 가게는 거의 파산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게 파산 비율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거예요. 이거 형편없는 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보면 보장률이 81%예요. 81%. 81에다가 우리나라의 63을 빼면 18%포인트가 우리가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다. 그럼 이제 북유럽이나 중부 유럽의 선진국들 있죠. 서부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이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보장 수준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90% 육박한다는 건 환자 본인 돈은 10%만. 그렇죠. 그것도 외래 이용할 때만 주로 내고 입원은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의료 보장이 사실상의 무상 의료에 근접해 있는 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민간보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손보험이에요. 지금 건강보험하고 경합하는 게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거죠.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료보험도 실손보험인데 37%의 의료비를 환자 본인이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37%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의 상당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민간 의료보험이 이제 대신 부담해 주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혜택 받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보험에서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환자 본인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처럼 실제로 의료 유행했을 때 본인 부담은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이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보험사에다 내는? 그렇죠. 민간보험 회사들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의원님은 집에 몇 개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한 4-5개 될 거예요. 그래 실제로 우리나라 딱 평균치 수준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전체 국민의 77% 가구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요. 가구당 몇 개 가입했는지 조사해보니까 4.8개, 거의 5개. 5개. 왜 그래 됐냐? 한 사람당 혼자만, 민간보험은 혼자만 자기만 혜택 보는 거거든요. 내가 민간보험 가입하면 나만 혜택 보는 거지 내 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아들 거, 엄마 거 다 하나씩 들어야 되겠죠? 게다가 실손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암 걸리면 이제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가장이 암에 걸리면 의료비도 걱정이지만 의료비보다 더 큰 걱정이 생계비가 이제 막막해지거든. 우리나라에는 질병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암보험에 들어요. 암 걸리면 로또 당첨되듯이 1억 받는다 이런 거 있죠. 왜? 그럼 우리 국민들 많이 가입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또 싹다 두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제도는 있다. 근데 보장률이 낮아서 자기 부담률이 한 37%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기 부담률을 자기가 다 돈으로 내긴 그러니까 민간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다 돈을 낸다. 네. 근데 그 민간보험사에 돈을 내는 것도 적지 않다. 얼마큼 많은 거면 가구당 아까 제가 한 4.8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달에 내놓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28만 8천 원이에요. 28만 8천 네. 원.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28만 8천 원인데 그럼 국민건강보험에 우리 국민이 다 가입해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가구당 평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3배나 많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는 10만 원 내면서 민간보험에는 거의 30만 원 돈을 내고 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3배가 큰 네.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차라리 국민분들이 한 5만 원, 6만 원 더 건강보험에 내더라도 그 28만 원 안 내는 게 더 이득이겠네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운동,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그리고 진보적 학계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다가 내고 있는 것에 한 25% 정도만 더 내면 그럼 10만 원 내고 있으니까 한 2, 3만 원만 더 내면 네. 그럼 그 돈으로 보장 수준을 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민간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서민 가구로서는 엄청나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구조에서는 누가 돈을 버느냐? 민간보험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 회사들 누가 다 갖고 있죠? 재벌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삼성생명, 현대해상. 그러니까 대충 이게 지금 감이 잡히는 겁니다. 국민의 호주머니 돈이 어디로 가는지. 네. 그러니까 한 2, 3만 원만 더 건강보험에다 내면은 획기적으로 그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민 가게로서는 지출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좋은 정책이 안 됐던 거를 딱 봤더니 민간보험사들을 대기업들이 주로 갖고 있더라. 그럼요. 그 민간보험의 매출이 얼마나 커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세계 최고의 과보험 상태, 과포화 보험 상태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죠. 이거는 공적 보험이 있고 공공의료보장제도가 완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가구조사했을 때 77%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 가입하셨고요. 네. 근데 가입 못한 나머지 한 23% 국민이 누구냐? 이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보통 사람, 서민들이에요. 가난해서. 네. 돈이 없는 거예요. 가입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가입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분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이 낮으니까 본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민간보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니까 이것도 못하니까. 병원 가입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사회 계층 간에 의료 이용에 거대한 격차가 생기잖아요. 이건 정말 비극 아닙니까? 네. 정말 아픈데 병원 못 가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를 내놓게 된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폐죠.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사실은 이 좋은 정책과 그런 방향을 못 가게 만든 뭔가의 세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도 보통 적폐라고 그렇습니다.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은 못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핵심적인 좋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죠, 혜택. 네, 그래. 국민이 누려야 될 혜택 이런 건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은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급여화. 네. 지금 비급여가 너무 많거든요. 급여화라는 건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의료 서비스 행위를 다 건강보험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주는데 못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의학적으로 값어치가 있는데도 못 주는 거. 왜냐? 돈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냈거든요.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OECD 선진국들의 한 절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소득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12% 이상을 내거든요, 소득에. 거의 딱 2배네요. 그렇죠. 우리가 반만 내는 거거든요. 네.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만 하더라도 9%를 내는데 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50%포인트 이상 적잖아요. 네. 이렇게 적게 내는 대신에 혜택을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저부담, 저혜택. 근데 혜택이 적은 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급여는 혜택을 안 주는 거죠. 혜택을 아예. 네. 그러니까 요게 3,800까지나 돼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 뭐야? 3,800.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 허리 아프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아이고 디스크 같네. 네. 그럼 뭐 병원 가면 CT 찍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MRI를 찍으면 더 정확한데요 그래요. 네. 뭐, 찍자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걱정 안 됩니까? 이 MRI가 비급여. 비급여예요.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안 되는. 혜택이 안 되는 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MRI를 못 찍는 거예요. 근데 MRI를 찍어야 돼요. MRI 찍으면 정말 정확하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네. 그럼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동안 왜 못 해줬느냐? 요즘 허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찍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다 찍어주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게 됐거든요. 네. 건강보험료 조금밖에 안 내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의학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다 포괄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3천 몇백 가지 한 것 중에 MRI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급여화가 돼서. 근데 미용, 성형 뭐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미용 성형은 이제 탈모 수술 이런 거 다 비급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얼굴에 점 빼는 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탈모 수술? 농담입니다, 농담. 그 예비급여라는 단어나 표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비급여는 뭔가요? 지금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3,800가지의 의학적 의미가 있는 이 항목들을 전부 다 급여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대부분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전제해보면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20%예요, 기본적으로. 뭐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은 5 내지 10%로 본인 부담이 확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거든요. 그런데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 100%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예비급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 부담금을 조금 더 높게 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보통 상황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30%에서 한 90%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일단 건강보험의 제도 속으로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를 들어오게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는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해 놓는 것은 의학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면서 완전하게 급여화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두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돼 있다고 해서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비급여 첫 번째가 선택 진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병원 가면서 들어 경험을 했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특진비 아니겠습니까? 특진비. 우리 대학병원에 가보면 처음부터 교수님들이잖아요. 그 대부분 다 그 특진 의사들이에요.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하면 특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조교수 5년 이상 하고. 조교수 5년.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또 외래를 개설하거든요. 이분들은 과거에는 전체 진료비의 100%까지, 지금은 이제 15에서 50%까지 더 받아요. 더 받아요. 근데 이걸 이제는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국가가 대신 주긴 주는 건가요? 이걸 이제 특진료라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료 질을 높여야 되니까 의료 질을 높이라고 진료를 양질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만큼 질을 높이는 데 쓰라고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의료기관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의료인들이 아유, 야, 그러면 그 선택진료, 특진, 그거 없애주면 우리 장사가 어떡하냐 막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가령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전체 매출의 6%가 이 특진비예요. 매출의 6%. 그런데 이 특진비가 없어져 버려보세요. 특진이라고 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받는 거잖아요. 재료비 하나 없이 받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존해주기 위해서 의료 질을 높이라고 장려금 쪽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이제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미 병원계에서도 다 이미 합의된 겁니다. 두 번째 비급여였던 것이 상급 병실료인데요. 이것도 이제 급여화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갑자기 집에 무슨 우환이 생겨가지고 환자 보호자로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정말 이 아픔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병실을 못 구해요. 없어요. 근데 겨우겨우 하나 구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인실이에요, 그래. 그럼 부담이 팍 되죠. 하루에 얼마 더 내야 돼요? 하루에요. 환자 본인이 한 30만 원 더 내셔야 돼요. 우리 제주대학교 병원은 뭐 지방에 있어서 하루에 20만 원 더 내는데 서울에 웬만한 병원들은 다 30만 원, 40만 원씩 더 내야 돼요. 하룻밤에. 뭐 여간비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류 호텔? 여간비가 아니라 1구 호텔 수준이에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보통 서민 보호자들은 간호사실 뛰어갑니다. 간호사님, 그럼 막 애원해요. 일반 병실, 건강보험 그 적용되는 보통 병실이 6인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리가 비면 우리한테 맨 먼저 넣어주세요. 그거 막 애원해요. 맞아요. 그래도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는 2인실을 거쳐서 다인실로 가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앞으로 없게 하겠다라고 이번에 대책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거니까 우리 믿어봅시다.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급병실을 그럼 쏠린다. 사람들이 다 누가 6인실, 4인실 쓰고 싶어 하냐. 2인실 쓰고 싶어 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는 입원의 경우에는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인실은 입원료의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입원료가 대충 뭐 한 5만 원 돈 합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 20%면 만 원 정도를 환자 본인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인실을 건강보험으로 이제 끌어안게 되면 네. 요거는 환자 본인 부담을 2인실로 하게 되면 20%를 똑같이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2인실 가고 싶어 하니까 예. 요거를 본인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서 요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한 50%까지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건강보험 병상으로 지정되면 아마 상급병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에 만 원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럼 아마 한 5만 원 정도 5만 부담하는 원 정도. 그 정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 원 정도 하니까 여간비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급 호텔에서 여간비로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 만 원 내고 있는 건 그 여인숙비보다 더 적은 돈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 대표적으로 꼽혔던 그 3대 비급여, 그 중에 마지막이 간병비예요. 네. 간병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도 급여화를 하는 네, 겁니까?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부분이 치매하고 더불어서 이 간병이에요. 간병.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지금 뭐 굉장히 고령화가 심해져서 간병 수요가 많아졌는데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것들이 보면 간병 살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간병 살인이요? 살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본인은 저수지에 빠져 죽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간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1, 2년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간병이 계속되면 집안이 거들나고 그럼 남편이 이제 부인을 목졸라 죽이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겠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본인이 막 죽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죠. 예. 이런 비극이요. 지금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다시피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이걸 이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병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간병 실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 한 명을 하루 쓰면 10만 원 줘야 되는데 30일을 쓰면 대충 한 280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28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도 못 버는데 280만 원을 내느니 내가 차라리 간병해버려야지. 그럼 나 실직해버려야지. 이거 간병 실직이에요. 이 고통을 들어줘야 돼요. 이거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간호간병을 통합해서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이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대로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게 돼야 되는 일이죠. 네. 다른 복지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민주정부 2기였던 참여정부 때 이걸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보수정부 10년 동안 이게 거의 정체 상태에 조금씩만 발전했고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정부 3기에서 막 가속도를 한번 발로보는 겁니다. 민주정부가 4기, 5기, 6기, 7기, 8기 계속 나가야 될 것 같던. 저는 그렇게 해서 세 번만 가면 그럼 확실하게 저는 스웨덴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능가하는.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 그 촛불의 힘을 믿으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의학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동안 비급여였던 3대 상급병실, 간병비, 특진비. 그 다음에 요 말씀하시기 전에 뭐 MRI 같이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급여화된다. 급여화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말고 이제 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문재인 케어가 나온 배경 설명해 드릴 때 77%의 국민은 그나마 그래도 민간 의료보험이라도 가입해 있는데 나머지 23%의 국민은 그것도 못 가입해 있는데 이 국민은 어떻게 하리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의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취약계층 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의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그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어르신들이 한 60만 원 부담했거든요. 요거 이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 수술 한 30만 원 정도만 이제 부담하면 임플란트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임플란트 좀 해드리십시오. 제가 사실 이 얘기만 하면 마음이 아픈 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빨이 많이 빠지셨었어요. 지금도 많이 빠져 계신데 한참 이빨이 빠지실 때 제가 이렇게 크게 벌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형도 그렇고 임플란트를 그때 못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치아가 없는 상태로 다니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 틀리도 됩니다.
너무 많으면 이제 털리가 더 좋거든요. 네. 털리가 한 67만 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어르신들. 요게요, 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서. 그래서 어르신 이번에 명절 앞두고 꼭 좀 이렇게 털리 해드리고 네. 임플란트 좀 해드리십시오.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 여자 노릇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이렇게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보장성 확충액은 노인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아동이잖아요. 네. 15세 이하의 아동은 앞으로 입원하게 되면 입원에 본인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요 이제 5%만 내면 됩니다. 원래 제가 입원은 2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5%만 내면 됩니다. 15세 이하는 15세 이하, 중학교 3학년 이제 안 된 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키우는 날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이 의료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보육과 교육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보장성을 확 높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의료까지도 이제는 5%만 내면 된다. 사실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노인분들의 의료 부담을 확 줄여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양육비, 뭐 보육비 워낙 많이 드는데 의료비만이라도 일단 먼저 확 내리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저출산 대체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건의료 처방이 바로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겁니다. 5%입니다. 5%. 이거 청취자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5%만 이제 앞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 성공하면 5%다. 문재인 케어 성공하면 5%다. 예.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하반기 국회가 중요해요. 하반기 국회. 예산이 이어 담겨 있거든요. 법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줘야 돼요. 자유한국당 바지가랑이를 잡더라도 문재인 케어. 의원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확충은 어떤 내용이 좀? 여성들 중에서는 특히 그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못 가져서 그 아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난임 시술 있죠. 난임.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체외수정. 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월 달부터 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보장구가 급여가 되고 있는데 네. 보장구의 그 혜택을 더 넓혀서 장애인들이 좀 더 양질의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시험관 체외 수정이죠. 네. 뭐 그런 것들 좀 해볼까 하는데 건강보험 딱 됐네요. 딱 됐네요, 딱 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44세까지거든요. 저 이미 넘었는데요. 아니요, 부인 연령이 44세를 넘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한 1%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44세 안 되셨어요. 안 됐습니다. 마흔 하나입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3년 남았습니다. 예. 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주장했던 게 바로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인데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이걸 완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까지 가버립니다. 80한 3%, 4%? 81%까지 가는 1%.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3%인 것을 70%까지만 한번 해보겠다. 나머지 과제는 국민이 원하면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해서 100만 원 상한제가 안 되고 50% 정도 국민에 대해서까지만 100만 원 상한제를 실제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절반의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의료보장 대책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100만 원은 안 된다. 그 국민 절반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절반에 겁니다. 대해서는 되고. 네, 소득 하위에 대해 50%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아니고 OECD 평균이 81%까지만 하면 100만 원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적정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중부담을 해야 중복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저부담하기 때문에 저복지밖에 못 해왔는데 저부담의 기조 속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해가지고 중복지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도죠.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의료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게가 파산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대통령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건강 보장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보험 메커니즘이 아니고 국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럼 이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자기도 죽고 막 가족을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게 의료비가 한 가게에 재난이 되는 거다. 재난이라는 건 재앙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가구당 2천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대찬성입니다. 네, 좋죠.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네요. 적폐가 만들어낸 나라의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보장성 저하예요. 네. 이 낮은 보장성 수준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과 불안과 불행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넘어서 국민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의 기조, 바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문재인 케어의 배경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문재인 케어 전반을 둘러싼 쟁점, 네. 그리고 이 쟁점을 좀 푸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박주민의 정수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로 닝게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송이 잘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 방송 관련된 적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상희 교수님 모시고 문재인 케어의 도입 배경과 혜택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적폐 청산을 위해서 필요한 곳,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